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나 못되고 요망한 여자가 있을 수 있는가 싶은 어느 40대 여성의 사연입니다. 믿기 힘든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인지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는 아들 한 명과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딸 한 명을 둔 엄마입니다. 아들과 딸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리고 아들은 저와는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잘생겼고 제 딸은 귀엽기는 한데 저는 그다지 인물이 있는 편은 아니죠. 아들은 인물값 하는 남편의 사생아입니다. 결혼 전에 남편과 연인 관계에 있었던 여인이 남편 모르게 아이를 낳았고 제가 딸을 출산하고 채 1년이 되지 않았을 때 아들의 손을 잡고 제 앞에 나타나서 두고 간 아이죠. 처음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아들 없으면 살지 못할 정도로 깊은 정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고 아들과 딸과 함께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사실 지난했던 제 결혼 생활 동안 우여곡절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지옥 같은 시간들이 최근에서야 끝맺음을 하게 되었고 이제야 한숨을 돌리며 과거를 돌아보니 제게도 사연이 참으로 많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남편과 저는 한 벤처기업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는 나이 차이가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자신감 하나로 일찍이 회사를 창업한 대표였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상위의 제약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이렇게 일만 해가지고서는 아무것도 못해보고 죽겠다 싶어서 연봉은 적어도 좀 자유롭게 연구하고 주말에 쉴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이직을 원하다가 헤드헌터로 경력직 이직을 도와주는 사람의 추천으로 향후 사업 전망이 괜찮았던 남편의 회사로 스카웃되어 갔습니다. 당시 남편은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국가에서 재정의 보조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지원금으로 몸값이 좀 비싼 저를 고용했던 것이었죠. 처음에 저는 대표인 남편에 대해서 별다른 감흥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잘생긴 외모와 유쾌한 성격 그리고 따뜻한 미소로 인해 연정을 품게 되었고 한 해에 두 해가 지날수록 남편에 대한 저의 짝사랑의 크기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당시 회사 직원이 15명 정도였고 그 중에 반이 여자 연구원이었는데 거의 대부분 대표였던 남편의 눈안에 들려고 사력들을 다 했었죠. 저는 비록 그녀들보다 학력은 조금 높았지만 외모나 센스 그리고 여자다움 뭐 그런 부분은 확실히 후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짝사랑이라도 어딘가 싶었죠. 그냥 괜히 좋아는 하지만 애초에 언감생심 남편과의 연결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회사 대표였던 남편을 짝사랑만 하고 한 몇 년 다소 무료하게 연구에 매진했을 때였는데 회사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정확히는 제게 큰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동부성 쪽에 있는 기업에서 저희 회사와 생산 계약을 고려해보자는 제안이 왔는데 그 당시 회사에서 중국 진출은 생각도 하지 못했기에 중국 통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저는 대학 때부터 중국어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취미 활동 겸해서 중국어를 꾸준하게 공부했었습니다. 그것이 빛을 발하여 회사와 중국 기업이 계약을 맺는데 공을 세우게 되었고 대표는 제게 회사의 은인이라는 둥, 보배라는 둥 하면서 저를 엄청 챙기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저 혼자만의 사랑이 아니게 됩니다. 대표도 저를 좋아하게 되었고 몇 년 지나자 제게 프로포즈를 하더군요. 그때 왜 하필 저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했던 말이 지금도 잊히지가 않네요. 나 벤처기업 하는 사람이야. 진흙 속에 숨어있는 진주도 못 알아보면서 벤처기업 한다고 했으면 난 진즉에 망하고도 남았지. 외모만 번지르르한 여자와 속부터 꽉 찬 당신 같은 여자랑 어떻게 감히 비교가 될 수 있겠어. 당신은 내 인생의 기회이자 영광이라고. 잘생겼지요. 유쾌하지요. 매력적이죠. 거기다 말까지 이렇게 잘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단박에 남편의 손을 잡았고 평생 놓지 않으리라고 다짐했었죠. 우리는 결혼하기로 하였고 시댁으로 인사가는 날이었습니다. 인사가기 며칠 전에 남편이 그러더군요. 내 친어머니가 어릴 때 돌아가시어 아버지가 새 어머니를 들이셨는데 성격이 좀 이상하셔. 뭐 그런 거 있잖아. 계모의 구박 같은 거. 어머니랑은 사이도 안 좋고 나에 대해 좋은 말씀은 안 하는 사람이니까 뭐라고 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줘. 그러면서 유년 시절 새 어머니로부터 많이 구박받고 컸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항상 밝은 모습의 남편에게 어두운 내면이 있음을 짐작했고 남편을 사랑함과 더불어서 연민의 감정까지 더해지니 살면서 더욱 보듬어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가니 시어머니가 저를 주방으로 부르시더니 대뜸 제게 그러시더군요. 같은 여자로서 충고해 주는 거니까 곡해하지 말고 들어요. 첫째 얘가 대학 때부터 여자가 많았어요. 알고 있죠? 얘가 바람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집으로 찾아와서 울고 불고 했던 여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 아가씨 보니 학벌도 좋고 능력도 있는 것 같은데 남자 보는 눈을 좀 키우는 게 좋겠네요. 남자 얼굴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니고 인물값 한다고 분명 속만이 썩힐 거예요. 그리고 말이 좋아서 CEO지 허울 좋은 벤처기업 망하는 거 한순간인 거 알죠? 진지하게 결혼 다시 생각해요. 악담도 그런 악담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남편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어머니라 해도 어떻게 며느리 될 사람에게 남편의 험담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죠. 그나마 남편이 미리 언지를 주었기에 망정이지 아무것도 모르고 갔으면 당장 그 집을 뛰쳐나오고도 남았습니다. 저희 남편에 대한 사랑은 굳건했고 우리는 결혼을 강행했죠. 그 다음부터는 일이 술술 풀리더군요. 회사의 매출액이 부쩍부쩍 늘어서 어느새 15명이었던 직원이 50명 가까이 늘어났고 남편은 부와 명성을 한창 올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것이 모두 다 제 덕이라고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둘 다 회사에 매진하느라 아이를 가질 생각도 못했는데 3년 만에 아이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기간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매서웠지만 저는 남편의 말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던 터라 속은 좀 갑갑해도 상처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싫은 소리도 어지간해야 참고 넘길 텐데 제가 임신한 이후로 더욱 제게 모질게 하더군요. 특히 시어머니의 친자식인 시동생이 하나 있는데 남편의 회사가 잘 되는 듯하니 지분이 있는 경영진 자리를 끊임없이 요구하더라고요. 남편은 공부도 잘해서 대학도 잘 나오고 능력도 있었지만 시동생은 대학도 별로고 그다지 머리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영심만 가득한 능력 없는 취업 준비생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시동생인데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남편과 저의 회사에 지분까지 안겨가며 경영진으로 앉힐 것을 고집 부리셨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와서 언제 자리를 마련할 거냐며 온갖 해괴한 소리를 제게 하고는 했어요. 도대체가 네 남편은 언제쯤 동생한테 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거니? 혹시 네가 중간에서 이간질하는 거 아니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수상해. 네가 임신했다고 그 아이 낳아서 회사를 꿀꺽 하려나 본데 나는 그걸 죽어도 못 본다. 엄연히 말하면 네 남편이 고생해서 읽어놓은 그 회사 그거 나나 네 시아버지 거나 다름없는 거야. 얘 뒷바라지 그만큼 하느라 얼마나 뼈골이 빠졌는지 아니? 헛된 생각하지 말고 빨리 네 시동생에게 회사 지분 절반 넘기고 경영자 자리 하나 만들어놔라. 좋은 말로 할 때 해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어떻게 고생 뼈골 빠지게 키우셨는지 세세하게 말해보라는 소리가 목구멍에까지 치솟아 올랐다가 임신 중인 몸으로 태교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정말 수십 번은 참은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을 남편에게 싫은 소리 한번 해본 적 없었지만 시어머니가 도대체 왜 임신한 제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스트레스를 주는 거냐고 남편에게 화를 내었죠. 남편이 그러더군요. 무식한 건 여전하시네. 나이를 드셔도 변하지가 않아. 처음부터 말했잖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고. 대꾸할 가치도 없는 이야기뿐이야. 이런 말하기 정말 창피한데 새어머니 출신이 좀 그래. 내가 알기로는 아버지가 자주 드나들던 주점에서 일하던 분인데 나이가 많아 다른 곳으로 방출시키려는 때 아버지가 새어머니 빚 갚아주고 빼내온 거라고 고모들이 하는 이야기 어릴 때 들은 적이 있어. 그때부터 난 아예 말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 그냥 아버지의 여자지 내 어머니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남동생도 진짜 동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으니까 괜히 챙긴다 어쩐다 하지 말고 그냥 본가 일은 최소한의 도리만 하면 돼. 신문기사에 남편이 인터뷰도 나가고 잡지에도 실리고 하다 보니 시어머니는 더 부하가 났는지 제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고 문자 보내서 몇백만 원씩 돈을 보내라느니 명품 가방이나 시계를 사내라느니 그러더군요. 남편의 말대로 전화가 오면 한 귀로 흘리면서 내내 거릴 뿐 일체의 답변도 하지 않았고 들어오는 문제에도 일절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댁 그 중에서도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는 항상 살얼음 판이었죠.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저는 임신한 몸으로 엄청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출산일을 며칠 넘기고도 뱃속의 아이는 나올 생각도 안 했고 저는 회사 일에 시어머니의 계속되는 반협박에 스트레스는 높아만 갔죠. 그래서 저는 수술을 통해 출산을 했죠. 다행히 출산한 딸애는 건강했어요. 그런데 출산 후에 제 몸에 이상이 생기더군요. 수술 부위에 감염증이 가라앉질 않아 다시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담당 의사가 임신은 더 이상 어려울 거라 했습니다. 저는 괜시리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이게 다 시어머니가 제게 준 그 말도 안 되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그 뒤로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와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하셨죠. 저는 더 이상 거리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 말 맞다나 그냥 무시해버렸죠. 시어머니가 시동생에게 하소연했던지 시동생이 저보고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대꾸할 가치도 못 느꼈고 취업이나 잘하라며 냉정히 말했죠. 그 뒤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이해해 주었고 저와 딸애에게 정말 잘했습니다. 그렇게 출산하고 1년이 채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시외로 드라이브를 가자고 하더군요. 한창 연애하던 시절 남편과 추억들이 많이 있었던 조용한 카페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차 한잔 시켜두고 옛 추억의 감상에 젖어들 무렵 갑자기 남편이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는 것이 아니겠어요? 남편은 한참 울었다 한숨을 쉬었다 하며 놀란 제게 미안하다를 반복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당신과 결혼하기 전 사귀었던 여자에게 연락이 왔어. 사실 내가 당신 외에 결혼을 하고 싶어 했었던 여자이기도 했었지. 서로 오해가 쌓여서 좋지 않게 헤어졌던 그런 사람이었어. 내가 일 욕심이 많았었던 것처럼 그 여자도 일 욕심이 대단했던 여자였는데 결국은 나를 버리고 일을 택하더라고. 어느 날 내게 한마디 없이 연락이 두절되었고 한참 후에 그 여자가 다니던 회사에 해외 지사의 발령이 났다는 걸 알았어. 그 사실을 내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가지 못하게 할까봐 호련히 내 곁을 떠났었던 거였지. 그 여자는 나보다 일이 더 중요했었던 거야. 그래서 그 여자를 찾아가는 것도 중단했고 내 마음속에서 영원히 지워버렸어. 그런데 한 달 전에 남자아이 하나 데리고 나를 찾아왔더라고. 내 아들이라고 하면서 말이야. 해외에 나간 이후에야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처음엔 나 없이 혼자서 잘 키우고 싶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아이가 좀 아픈가 봐. 마음이 아픈 그런 아이인데 일 욕심이 많다 보니 그 아이가 자기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것 같다고 이제 나보고 책임을 지라고 하네. 그래서 친자 검사했는데 내 아이가 맞아. 미안해. 남편은 말끝을 흐렸고 다시 제게 미안하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편은 마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사람처럼 처량한 모습을 제게 보였습니다. 만일 저와 결혼을 하고 외도를 한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저도 못 참았겠지만 남편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저는 그 여자와 아이를 한번 만나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여자는 누가 보아도 아름답고 지적인 외모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초점이 흐린 상태로 앉아있는 아이가 보였는데 왠지 그 아이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한눈에 보아도 남편을 참 많이도 닮아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잘생겼더라고요. 그 여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날벼락도 아니고 많이 혼란하실 거라 생각해요. 정말 미안하게 됐습니다. 남편분과 헤어질 때도 그랬지만 저는 제 커리어가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이가 마음이 아픈 관계로 엄마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데 제가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좋은 엄마 노릇을 못해줄 듯 싶어요.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원하시면 얼마든지 돈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이 아이만 거둬주세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아이의 치료비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염치 없다고 생각하실 거 알아요. 하지만 이 아이가 제 아이만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뱃속에 이미 들어온 아이를 해야 할 수도 없었고 그 당시 제 상황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같은 여자로서 이해했고 이미 그 여자와 만나기 전부터 아이를 거두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큰 반향 없이 제 친아들처럼 보살피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온 지 얼마 후에 그 여자는 외국으로 떠났으며 그곳에서 외국인과 결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 말처럼 아이에게 최선을 못하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에게 보낸 건지 아니면 아이 없이 홀가분하게 결혼을 하고 싶었던 거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친엄마에게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아이가 느끼지 않게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아이의 마음을 열어보려고 공부도 하고 병원도 다니며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제 노력하는 모습이 아이 눈에도 진심으로 비춰졌는지 어느새 아이는 제게 조금씩 손을 내밀기 시작했고 병원 치료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 뒤로 아들은 눈에 띄게 좋아졌죠. 마음이 뿌듯해지더군요. 그렇게 남편을 꼭 빼다 박은 아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록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었지만 힘들이지 않고 어여쁜 아들을 얻게 되어서 더 감회가 새로운 나머지 딸아이 출산하고 계속되었던 우울감도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런 행복한 나날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또 등장해서 한바탕 속을 뒤집더군요. 내가 뭐라 그러든 분명 남자 인물값 한다고 했니 안 했니? 그럼 너는 생각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병든 아이 받아서 어쩌려고 그래? 네가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하지 않고 어떻게 애를 받아들이니? 당장 저 병든 애 내쫓아라.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집 밖으로 밀쳐냈습니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대꾸라도 하죠. 연신 바깥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어지간히도 분해하시더라고요. 하루는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하려고 나가는데 시어머니가 불쑥 나오시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말이 좀 심했다면 사과하마. 그런데 너도 내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잖아. 그건 너도 내게 사죄해야 할 거다. 여하튼 지난 과거는 다 잊고 내 부탁 하나 들어주면 다시는 너에게 네 시동생 경영자에 앉히라고 말 안 하마. 내 가까운 사촌 언니가 있는데 내가 젊었을 때 신세를 좀 많이 졌어. 그 언니딸이 취업을 해야 하는데 마땅치가 않은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내게 은혜 좀 갚으라고 닥달하는데 내가 무슨 아는 곳이 있니? 아범 회사에 조카딸 자리 하나만 만들어줘. 조카딸이 비서학과 나왔단다. 어차피 아범 회사도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비서 하나 필요할 거 아니야. 그거 시켜줘. 그거 시켜주면 내가 다신 너에게 더럽고 치사해서 부탁 안 한다. 시어머니의 투덜거림이 지긋지긋했기에 조카딸 일자리 주면 더 이상 저도 시어머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들어도 되겠기에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남편 스케줄 관리하는 비서로 채용했습니다. 정말 그 뒤로 시어머니는 연락 한 번이 없더라고요. 그때는 얼마나 편하고 좋던지 저는 아들의 마음 치료와 딸의 육아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육아 때문에 정신을 팔려 있을 무렵 회사의 친한 동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회사 언제 복귀하실 거예요? 회사에 능력 있는 안주인 안 계시니까 회사가 잘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어서 복귀하셔서 직원들이랑 같이 예전처럼 신바람 나게 일해요. 저는 딸아이 낳고 출산 휴가에 들어가서 아들 품고 나서는 무기한 휴직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몇 년 회사에 못 나간 상황에서도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그런데 그 동생이 뜬모를 말을 하는 겁니다. 언니, 2달 전에 새로 들인 그 비서 말이에요. 대표님 친척 맞아요? 요즘 회사에 소문이 안 좋아요. 비서가 대표님과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소문이 파다해요. 옷도 항상 야시시하게 입고 다니고 아무데서나 대표님 팔짱 끼고 지난주에 말단 남자 직원이 봤는데 그 비서가 대표님을 뒤에서 껴안더래요. 가까운 사촌관계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건 좀 도가 지나친 것 같아서요. 저는 순간 뭔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조카딸, 비서짜리 더 이상 저에게 더럽고 치사해서 부탁할 일 없다는 그 말까지 모든 게 수상하더라고요. 남편을 믿어야 하지만 워낙에 바람기가 있는 사람이라 그때부터 의심이 되더군요. 비록 아들은 제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키우기로 했다지만 만약에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시어머니가 수천 번도 넘게 이야기한 남편의 바람기며 얼굴값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일단 심부름센터 직원을 남편에게 붙였고 행적을 좀 기록해 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여느 때처럼 집에 늦는 날이 많지 않았고 만약 늦더라도 다 제가 아는 일정들 뿐이었죠. 남편의 행적을 기록한 지 한 달쯤 되도록 특별한 일이 없기에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딱 일주일만 더 관찰하고 심부름센터 직원을 철수시킬 생각이었는데 철수를 며칠 앞두고 밤 10시쯤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어떤 웨이터 등에 엎여서 술집 위에 호텔로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시어머니 조카딸이 남편의 양복 상의를 들고 있더군요. 저는 애들을 가까이 살고 있는 친정 엄마에게 맡기고 그 호텔로 갔습니다. 그리고 심부름센터 직원이 말하는 객실로 달려갔습니다. 배를 누르고 문을 두드리니 조카딸이 고개를 빼꼼히 내밀더라고요. 저는 바로 머리채를 낚아챘죠. 그리고는 객실로 끌고 들어갔어요.
조카딸은 씻고 나왔는지 가운을 걸친 상태였고 남편은 옷을 입은 채로 침대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조카딸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남편을 흔들어 깨웠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순간 죽은 게 아닌가 싶어서 놀랐죠. 조카딸을 한쪽 구석에 꿀려놓고 구급대에 전화를 해서 남편이 숨을 안 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몇 분 뒤 구급대원과 경찰관이 방으로 들어오더군요. 구급대원이 확인하니 술에 취해 골아 떨어진 것이랍니다. 저는 남편이 평소에 술을 즐기지도 않고 취할 때까지 마시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응급실로 실어다 달라고 부탁을 했죠. 구급대원은 술 취한 것 같다고 처음에는 지켜보자고 하더니만 저의 거듭된 요청에 결국은 남편을 싣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조카딸도 일단은 끌고 갔죠. 응급실에서 여전히 깨어나지 않은 남편을 보고 오만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의사가 오더니만 수면약을 복용했냐고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상당량의 수면약 성분이 혈액검사에서 확인되었다며 평소에 불면증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전 조카딸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죠.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좋아, 경찰서 가서 이야기한다 이거지? 만약 내 남편 잘못되면 너 끝장날 줄 알아? 저는 경찰에 바로 신고했고 지구대 경찰이 나와서 영문을 물었습니다. 저는 조카딸이 남편을 불상의 상태로 만들었다 하고 연행해 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저와 조카딸은 경찰서로 갔죠. 그리고 제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경찰관 앞에서 실토하라고 했습니다. 조카딸은 울먹이며 이야기하더군요. 그쪽 시어머니가 제가 일했던 주점에서 오래전에 일했던 이모신데 어느 날 가게에 찾아와서 마담 언니랑 이야기하더니 저를 콕 집어서 팔자 고칠 생각 없냐고 하더라고요. 남자 하나만 꼬셔서 아이까지 낳으면 10억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겠다고 했더니 회사 비서로 넣어주더라고요. 제가 꼬실 사람이 그쪽 남편인 회사 대표였는데 잘 안 넘어와서 오늘 고민이 있다고 불러내서 약을 좀 썼어요. 정말 죄송해요. 전 시키는 대로만 한 것뿐이에요. 여자가 자초지종 설명을 마칠 무렵 시어머니가 어떻게 알고 왔는지 경찰서를 찾아와서 무슨 일이냐며 제게 왜 이리 경솔하냐고 적반하장으로 삿대질을 하는 겁니다. 저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고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 제치고 그 얼굴에다가 물을 한 사발 부었습니다. 당신이 인간이니? 아무리 제 배 아파서 낳은 자식 아니라지만 그래도 자식인데 구말리 같은 인생 망치려고 작정을 해? 당신은 어머니 자격도 시어머니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당신 고소할 테니까 앞으로 콩밥 좀 먹고 살아봐. 저는 시아버지에게 전화하여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을 상세하게 말하였고 시아버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결국에는 탐욕스러운 여편네가 이 사달을 냈다면서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를 고소하고 싶었는데 경찰관이 친족 상도례법상 고소하기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우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내쫓고 호적에서 파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명의로 그 비서 여자를 사기죄로 고소했고 그 비서도 시어머니였던 여자를 고소하더군요. 그 시어머니라는 여자는 그 술집 여자를 꼬셔서 남편과 내연관계를 맺게 한 후 저와 남편을 강제 이혼시키고 그 술집 여자와 남편을 혼인시킨 후 남편의 재산을 훔쳐낼 생각을 했다더군요. 참으로 무식하기 그지없고 한 치 앞도 못 보는 우둔한 여자였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여자를 보면 저는 비록 제 배로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가슴으로 품은 아이에게 절대로 상처를 주지 말아야지 매일매일 다짐하고는 합니다. 수년이 지난 지금 아들은 어느 나이보다도 활달하고 멋지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 딸은 저를 닮아 예쁜 구석은 별로 없지만 똑소리가 날 만큼 똑똑하답니다. 남편은 그날 그 사건 이후로 매 시간마다 제게 전화를 하여 위치를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시키지 않았는데 그렇게 해야 자신이 안심된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자기처럼 잘난 남자 보쌈에 가면 어떻게 하냐며 너스레를 떱니다. 지금처럼만 딱 평온하기를 희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신의 장미였습니다.